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였어요. 어제 그 책상 위에 파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파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듯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찍어주세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컷을 찍었는데, 그 파리는 날개가 이제 2장 가진 곤충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나비, 잠자리 이런 많은 곤충들은 날개를 4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파리는 날개를 2장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파리는 이제 앞날개만 있고 뒷날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뒷날개 대신에 그 평균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곤봉처럼 생긴 그 한 쌍의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균형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파리는 앞으로 날기는 당연하지만 뒤로 날기도 할 수 있고요. 한 지점에 계속 떠 있기도 가능하고, 또 천장에 우리 보면 거꾸로 앉아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한테 뒤로 뒤로 걷기 하면 우리도 사실 이걸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한 지점에 오래오래 한번 서 있어봐, 떠 있어봐, 이것도 쉽지 않고, 거꾸로 계속 있어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파리는 온도를 그렇게 구애받지 않은 것 같아요. 얼음으로 덮인 극지방 같은 데에서도 파리를 볼 수 있고요. 막 적도, 그 뜨거운 열대 우림에서도 파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종류의 이 파리는 이제 식물에게 수분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파리는 모기와 같이 위험한 해충입니다. 우리 모기만 위험한 해충이라고 생각하고 파리는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위험하냐 하면 말라리아, 또 수면병과 같은 질병을 퍼뜨려요, 이 파리가. 그리고 이 병원균을 이렇게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곤충인 거죠. 그리고 파리는 이제 완전 변태를 하죠.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의 차이점이 뭐죠? 완전 변태는 번데기가 있는 상황이죠. 번데기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완전 변태죠. 그래서 구더기와 같은 파리 유충은 이제 뭐 물속, 이렇게 막 우리 습습한 습지 이런 데에서도 볼 수 있고, 썩은 식물과 동물 조직에서 또 살기도 해요. 그런데 파리가 이제 날개가 제가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날개가 없는 파리도 있을까요? 이 곡 한번 듣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허약한 내 영혼의 힘은 날개를 달 수 있다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네, 하늘을 달리다. 이번에는 허각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하늘을 달리다. 네, 저도 오늘은 하늘을 좀 달리고 싶네요. 날개가 없는 그 파리가 있냐 그랬는데 있다고 합니다. 거미파리라는 것인데요. 이 그 파리는 박쥐 털 속에 있으면서 피를 빨아먹고 산대요. 암컷은 완전히 자란 이제 유충을 낳으면 유충은 땅에 떨어져서 번데기가 되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날 수 없으니까 박쥐 털 속에 있으면서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그런 거미파리였고요. 그리고 또 가장 뚱뚱한 파리는요, 남아메리카산 파리의 유충인데요. 이 유충은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산대요. 그래서 굉장히 뚱뚱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뚱뚱한 파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큰 파리는 뭘까요? 가장 큰 파리는 남아메리카산 미다스 파리. 이게 가장 세상에서 큰 파리라고 합니다. 유충은 개미집에서 살면서요, 개미가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는 딱정벌레를 먹고 산다고 하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활사를 이어가는 이제 파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파리하면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이 뭐예요? 똥파리. 그렇죠? 똥파리는 일반적으로는 젖은 쇠똥에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파리 역시 썩은 고기나 식물, 물론 동물의 똥 이런 데서도 다 살죠. 만약 뭔가로 음식을 덮어놓지 않으면 지파리는 즉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질병을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파리, 똥파리 이걸 보니까 제가 어제 봤던 파리는 사진을 보니까 지파리였습니다.
난 지하에 사는 파리꼴이 정말 우습지. 습기는 가득 차 끈적여 죽겠어. 체리 필터의 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에 사는 파리 거리 정말 우습지. 습기는 가득 차 끈적여 죽겠어. 지상으로 올라가고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죽어라 올라가보자. 조금만 더 가면 천국이 내 발에 날개 땀이 나. 어디로 원하는 단지 날 찾고 싶을 뿐.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날 알게 될걸. 만일층에 사는 파리 이제 정말 지겹지. 햇살은 가득 차 눈부셔 죽겠어. 지하로 내려가고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미친 척 내려가보자. 조금만 더 가면 신천지 내 발에 날개 땀이 나. 숨이 막혀 나는 단지 날 찾고 싶을 뿐.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날 알게 될걸. 어디로 원하는 단지 날 찾고 싶을 뿐. 이건 뭐야 날 방해하는 건 날 좀 내버려둬. 숨이 막혀 나는 단지 좀 쉬고 싶을 뿐. 귀찮아도 웽웽대는 파리 한 방에 끝장이야. 어디로 원하는 단지 날 찾고 싶을 뿐.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날 알게 될걸. 샤라라라라, 오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 네, 체리 필터의 파리였습니다. 파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파리 지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은 이제 뭐 공상 소설에나 나오지만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은 실제로 많죠. 이런 식물을 벌레잡이 식물 또는 식충 식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중 파리 지옥이라는 것은 이 종은 못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움직이는 덫이 있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움직여서 벌레들을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요? 뭐 곤충들은 그 파리 지옥의 그 특이한 잎끝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잎끝은 내려앉기에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뿔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 좀 앉아봐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파리 지옥의 모든 속임수인 거죠. 곤충이 이제 이 끝에 그 매혹적인 이 끝에 앉자마자 이 끝은 재빨리 곤충을 확 감싸면서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내가 지금 어디 걸린 거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걸려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은 잎 겉면에 있는 감각샘으로 자기가 뭘 잡았나 이거를 탁 감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는 천천히 움직여서 이제 잎을 닫아버리고, 먹이에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은 덫을 완전히 닫고 소화를 하고요.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파리지옥의 덫은 잎의 끝이 번영된 것이어가지고 두 장의 콩팥 모양으로 생긴 잎 조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파리지옥의 잎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초록색이고 강압성을 할 수가 있죠. 덫의 위쪽 겉면에 있는 긴 털들로 동물이 이렇게 딱 내려앉음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털 하나에만 작은 것이 닿으면은 다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2개 이상의 털에 뭔가가 연달아서 닿으면은 파리지옥은 재빨리 입을 닫고 그것을 탁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잠자리가 그 감각 털을 건드렸다 하면은 거의 0.2초 만에 덫의 양쪽이 그 먹이를 거의 감싸서 곤충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이 파리지옥은 18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식물을 본 적이 없어서 식물학자들은 이 식물을 보고 엄청난 호기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풀은 수분이 많고 약간 산성을 띤 습지에서 잘 자라서 그 화분에 기를 때는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줘야 되고요. 수돗물로는 파리지옥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무기물이 녹아 있어서 반드시 증류수를 줘야 한답니다. 꽃은 어떨까요? 꽃은 굉장히 하얀 꽃을 피웁니다. 집안에서 그런데 기를 때는 거의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곤충을 많이 잡아먹으면 이제 얘도 양심이 있는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분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이 파리지옥은 조그만 뿌리줄기에서 나오고 잎의 끝에 덫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데, 각각의 이 덫은 3번 정도 곤충을 잡고 시든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곤충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잡으면은 이제 이 잎이 이제 이 덫이 시들어 버리는 거죠. 열려 있던 덫이 이제 딱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잠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덫의 안쪽에는 특수한 샘이 있어서 그 산과 효소를 내는데, 곤충의 몸 가운데서 부드러운 부위를 아주 천천히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소화된 곤충은 이 샘을 통해 식물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실잠자리를 다 소화하는 데는 약 2주일이 걸리고, 다 소화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먹이를 기다리며 덫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덫이 다시 열렸을 때 곤충의 딱딱한 껍질과 날개는 바람에 날려서 휙 사라진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오늘은 파리와 제가 책상에서 찍었던 그 파리 때문에 그 파리라는 곤충과 이어서 파리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
맘을 흔들어 놓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가 9월에 수분 누가 만들었나 윌리엄 제스퍼슨의 이 글을 읽어드렸는데 그 뒷부분을 개척자 다음에 뒷부분을 읽지를 못해서 오늘은 이 책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의 20쪽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 어린 소나무가 나타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스트로보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무성한 솔가지가 햇빛을 가렸습니다. 예전에 자라던 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데 이 소나무 숲 속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소나무들이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소나무들 때문에 햇빛을 볼 수 없게 된 어린 소나무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햇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식물의 가장 큰 장점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건데 햇빛이 쪼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응달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만이 솔그늘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솔잎처럼 뾰족한 잎이 아닌 넓고 큰 잎사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화렵수들인 것입니다. 물풀의 나무, 붉은 떡갈나무, 꽃단풍, 튤립 나무들이었죠. 응달을 좋아하는 이 나무들은 솔 그늘 속에서도 쏙쏙 자랐습니다. 어린 활엽수들이 자라기 시작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트로보스 나무 사이사이에 이 새로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한 나무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나무나 동물이 다른 종류로 변해가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나무나 동물의 종이 이전에 있던 것을 뒤를 이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눈을 떠보니 오늘도 이른 새벽 4시 아직 잘 시간인데 누워도 잠이 안 와. 왠지 거실에 나와 TV를 켜봤죠. 무의미한 화면들 속에 내 맘을 맡기죠. 모든 게 다 잊혀졌으면 이제 아플 맘도 없는데 미련을 맛보려 해. 사랑한다는 흔한 말 바람을 타고 내게 갔으면 흩어지는 꽃잎들이 그녀의 맘을 말해주네요. 참을 수 없는 숨처럼 내 맘대로 널 잊을 수 없어. 영화 속의 사랑처럼 그저 그렇게 잊혀졌으면 그대여 우리 이제 다시 만날 순 없지만 그때가 아리도록 보고픈 그런 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려 해보겠소. 그대가 내 곁에 머문 날이 있었음을. 이별이란 그 말, 그 표정, 그 눈빛에 행복했던 추억 모두 슬픔이 됐지만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 해보겠소. 그대가 내 곁에 머문 날이 있었음을. 사랑한다는 흔한 말 바람을 타고 내게 갔으면 흩어지는 꽃잎들이 그녀의 맘을 말해주네요. 참을 수 없는 숨처럼 내 맘대로 널 잊을 수 없어. 영화 속의 사랑처럼 그저 그렇게 잊혀졌으면. 그대 미소, 그대 향기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랑했었던 지난 날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우연 속에 갇혀버린 너와 나 될 수 있기를. 별빛처럼 빛났었던 그날 그 밤을 잊지 않기를. 사랑한다는 흔한 말 너무 흔해서 잡을 수 없던 말. 박재희의 내게 가는 길 들어봤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 소나무가 자리를 잃어가는 동안 숲에 사는 동물의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살던 들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도 보금자리를 칠 풀밭을 찾기도 힘들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곧이어 비단 털쥐들로 메워졌습니다. 비단 털쥐들은 나무 줄기에 오목하게 팬 구멍에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활엽수들이 많이 자라면서 전에는 살지 않았던 아름다운 동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슴입니다. 활엽수가 자란 숲속에는 큰 몸을 숨길 곳이 많아 사슴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나 연한 나무 줄기가 있어 쉽게 먹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붉은 홍관조들도 숲을 찾아와 나뭇가지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미국 솔새, 땅미국 솔새, 목도리 들꿩 같은 새들도 찾아왔습니다. 다람쥐들도 찾아와 껍질이 단단한 나무 열매를 모았습니다. 다람쥐들이 땅에 모은 열매 중에는 싹을 틔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다람쥐들이 땅에 모은 열매 중에는 싹을 틔우는 것도 있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람쥐 그림과 그 도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다람쥐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이렇게 땅 속에다 숨겨 놓는데 그걸 다 찾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찾은 것을 먹고 못 찾은 거는 이제 발화를 해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죠. 농부 가족이 떠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숲에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키가 큰 소나무들이 벼락을 맞아 몇 그루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나무는 줄기가 부러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나무에 불이 붙어 나뭇가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졌으니 숲이 작아졌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숲은 이런 죽음과 더불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들이 쓰러진 자리에서는 큰 나무들 틈에서 이제나 저제나 때만 기다리던 어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곤충과 전염병이 다른 소나무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소나무들이 하나 둘 쓰러질 때마다 붉은 떡갈나무, 물풀의 나무, 꽃 단풍나무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숲은 새록새록 울창해졌습니다. 농부 가족이 떠나간 지도 어언 80년, 1860년이 되었습니다. 들풀만 무성하던 초원에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초원에 처음 뿌리 내린 스트로브 소나무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숲은 온통 붉은 떡갈나무와 꽃단풍, 물풀의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생각해보면 숲은 이제 중년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등 나를 감싸고 무뎌진 마음을 꼭 붙잡았던 나는 오늘도 이렇게 그대라는 시간은 날 그림자처럼 항상 그 자리에 낮은 구름같이 무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지나 달아나는 기억에 빈자리를 그대는 인정할 수 있나요? 아직 내 맘에 서로 마주하던 그 눈빛을 이어주는 길이 남아있죠. 돌아선 나날들이 서러운 걸요.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지나
기억의 빈자리 나얼 이젠 들어봤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숲의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잎과 잔가지는 천천히 썩어 기름진 흙을 만들었습니다. 나뭇잎이 썩어 생긴 이런 기름진 흙을 부엽토라고 합니다. 숲에선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랑 작은 벌레, 곰팡이들이 나뭇잎과 가지를 분해해서 좋은 흙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들은 부엽토에서 양분과 물을 얻어 기운차게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나 곤충이 죽어 이런 흙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농부 가족이 떠나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나무를 뒤이어 무성하게 숲을 덮었던 붉은 떡갈나무, 꽃단풍, 물풀의 나무들이 쓰러져가며 너도 밤나무와 설탕 단풍의 삶의 터전을 물려주었습니다. 너도 밤나무와 설탕 단풍은 나이가 많은 나무 아래쪽에서 낮은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물이 무리를 이룬 곳에서 이렇게 낮게 자란 나무들을 후계목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온 땅이 흰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대지는 들꽃으로 수놓였습니다. 한 해 두 해 해가 바뀔 때마다 너도 밤나무 설탕 단풍들은 하늘을 향해서 팔을 더욱 길게 내뻗었습니다. 그 그늘에는 동미나리가 자랐습니다. 어느 틈엔가 붉은 떡갈나무와 꽃단풍, 물풀의 나무들이 한 그루 또 한 그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뒤로 150년이 흘러 192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숲의 왕자에 오른 것은 너도 밤나무와 설탕 단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숲을 사랑하는 한 가족이 이곳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오래전 농부 가족이 집을 짓고 살던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일구지는 않았습니다.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숲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예전에 그 너른 들판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 숲은 살쾡이를 닮은 스라손이랑 여우, 곰, 사슴, 다람쥐, 비단 털쥐, 온몸이 긴 털로 덮인 호저, 그리고 다른 많은 생물이 한데 얼려 살아가는 집입니다. 나무 뿌리는 물을 머금어 흙이 물에 씻겨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거나 쉬어갑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잎은 썩어서 흙을 더욱 기름지게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숲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 숲과 같은 길을 따라 성장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가, 어떤 기후인가에 따라 나무의 종류는 다를 테지만 숲의 성장 과정은 똑같습니다. 숲속에서 언제나 변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죽어간 자리에선 언제나 어린 나무가 새로 자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일단락을 맺게 됐는데요. 굉장히 짧지만 이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순간에 후루룩 읽고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문 쪽은 51쪽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꼭 이 책을 빌리든 구입을 하든 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언덕 아래 나무 그늘 사이로
안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이 저 어딘가에 우리가 아파했던 날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흔적이 우리 사랑했던 날들에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 한참을 걷다 보니 언덕 아래 나무 그늘 사이로 시간이 한 겹도 쌓여가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이 저 어딘가에 우리가 아파했던 날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흔적이 우리 사랑했던 날들에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이 저 어딘가에 우리가 아파했던 날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흔적이 우리 사랑했던 날들에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름다운 계절들 사이로 때로 행복했던 날들을 스쳐가는 하루에 미안하지 않게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이 저 어딘가에 우리가 아파했던 날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흔적이 우리 사랑했던 날들에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이 저 어딘가에 우리가 아파했던 날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흔적이 우리 사랑했던 날들에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 네, 이 책을 읽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되네요. 이승기의 숲이었습니다. 책 마무리에 보면 우리나라 숲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저자가 외국인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숲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숲은 어떨할까요? 우리나라 숲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경기도 광릉 소리봉이라는 산에서 천이 과정을 살펴보면 좋다고 합니다. 광릉은 전부 아실 거예요. 그 세조의 능이죠. 그 세조가 이 등을 만들면서 이렇게 능림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1913년에 다시 시험림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 식물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광릉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구석구석 더 많은 발걸음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이번 이 책을 읽고 저도
다시 한번 광릉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루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식물학자들이 그 조사를 한 바로는요,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이제 빈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날까요? 망초나 개망초, 이렇게 한 해살이 한 해만 딱 살고 죽는 그런 풀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억새나 띠 같은 여러 해살이 풀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괴불나무나 병꽃나무 같은, 그러니까 양수,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참나무류, 여러분 뭐 참나무 많이 아시죠?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뭐 굴참나무 등 이런 거나 층층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이제 전부 다 이것도 다 양수예요. 아까 말한 그 괴불나무나 병꽃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거고 저목님이고, 그 층층나무나 참나무는 고목님이죠. 좀 키가 크죠. 그리고 마지막에 까치 박달나무나 서나무 같은, 왜냐면 까치 박달이나 서나무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 그러니까 햇빛이 좀 덜해도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숲에서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 갈 때 숲의 주인이 바뀌고 숲의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니,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올해가 지나기 전에 광릉숲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옴기니가 한 말씀 했습니다. 서울에 살았던 이 그 옴기니가 윤소영 님인데요. 작은 산통내에서 살았는데 그 샘이랑 조그만 채밭이랑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모여 놀던 큰 마당이 있었대요. 거기에 납작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빨간 양귀비꽃이 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마술처럼 갑자기 피어난 아름다운 꽃송이에서 신비로운 자연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따라 산딸기랑 싱아, 진달래꽃, 까마종을 먹던 기억도 있고요. 밭에서 당근이랑 물을 뽑아 먹고 열무 꽃대를 따서 껍질을 벗겨 먹었던 일들도 그립답니다. 이런 유년 시절이 있었기에 이런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수분두가 만들었나, 숲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박효신의 야생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엔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은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